세상의 평범한 삶이란 도대체 어떤 것인지 궁금해졌습니다. 유별나지 않고 평범하게 살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결혼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향했습니다. 우리 시댁 식구들이 정말 이상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했어요. 이러한 집안이라는 것을 전혀 몰랐었거든요. 만약 그것을 미리 알았더라면 피할 수 있었을지도 모르겠지만 세상에 이런 고부 갈등으로 이혼하는 부부가 없을 수도 있겠죠. 결혼 후에는 다른 이들처럼 순탄하게 살 줄 알았는데 우리 남편은 저밖에 모르는 사람이었고 연애 때도 구두가 아파서 편의점에 가라 하면 슬리퍼를 사오는 등 세심한 면이 있던 남자였습니다. 그러나 이런 남편의 가족들이 이렇게 이상한 사람들일 줄은 생각지 못했어요. 우리 시어머니는 아들의 부인의 대단함에 대해 생각하지 못했어요. 그는 아들이 정말 대단한 사람이었다고 생각했어요. 그는 아들이 엄청나게 잘 나긴 했나 그건 결코 아니었어요. 그는 제 남편이며 사랑하는 사람이지만 객관적이건 주관적이건 그저 평범한 직장인으로서 월급을 받고 살았어요. 명문대를 나오거나 대기업에서 일하는 것과는 거리가 멀었죠. 상여금이 나오는 달에는 저의 월급이 남편보다 더 많았던 적도 있었죠. 그냥 우리 시어머니는 자신이 아들을 낳았다는 이유나 아들이 남자라는 이유로 너무나 큰 기대를 하면서 아들도 결국은 우리 아들인데 그저 평범하게 사는데 아들을 낳아야지. 무조건 우리 아들이 독자 아니냐는 말을 하고 계셨어요. 이 모든 것은 조상님의 은혜로부터 대를 이어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라고 합니다. 조상님의 은혜가 없으면 말이죠. 평생 아들도 못 낳고 구박을 받으면서 살게 됩니다. 그러니까 너도 꼭 아들을 낳아야 합니다. 아들을 낳으면 얼마나 안심스러운지 알 수 없어요. 하지만 아들은 무조건 아들일 뿐이에요. 신혼 초부터 아들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셨죠.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아들에 대한 요구가 커졌어요. 내가 무조건 아들을 낳을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크게 들었어요. 그런데 우리 시어머니가 가장 어려워하는 날이 있었어요. 바로 제사를 지내는 날이었죠. 우리 시어머니는 막내 아들과 결혼했거든요. 우리 시아버지는 막둥이 중에 막둥이 아들이셨어요. 시할머니께서는 딸만 4명을 연달아 낳았고 마지막에 힘을 내셨죠. 부모님이 계셨을 땐 아버지께서 대부분의 가사를 도맡으셨다. 고모님이 4분이나 계시다라고 하신 소리를 들은 적 있었지만 그는 모든 잔물결을 혼자서 해내신 시어머니였어요. 그녀가 며느리인 이유만으로도 부모님들께서는 정말 까다로운 사람들이셨다. 우리 부모님은 어찌나 권위가 높은지 여자는 시집가면 시댁에서도 뼈를 갈아 넣어야 한다는 건 알겠지요. 우리도 각자의 집에서 모든 명절 준비를 마치고 넘어왔었죠. 나도 우리 부모님 집에 가서 뒷북을 치다 못해 출가하러 타령하는 것조차 무시받았어요. 실은 고모부들에게도 시어머니의 일이었지만 시어머니에게는 오직 유일한 자식, 유일한 아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제 남편과 결혼한 후로부터 시어머니가 했던 모든 가사는 저에게 물려가게 되어 제가 맡게 된 것이었어요. 천명절인 날, 누구보다 기쁜 모습으로 나를 맞아주신 시어머니를 보고서야 도망쳤어야 했는데 아쉽게도 그 순간엔 그런 생각조차 못하고 있었습니다. 단지 시어머니께서 나를 반가워해 주시는 줄로만 알았어요. 천명절이기도 했고 친척들께 인사를 해야 하니 곱게 한복을 입고 찾아갔다가 아주 힘든 명절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하루 종일 부지런히 전을 구워서 몸에 기름 냄새가 배인 것은 물론이고 전을 보기만 해도 구역질이 났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남은 것이 있는지 확인하려고 했지만 간이 정말 잘 맞게 잘려 있었네요. 역시 젊은 사람이 전을 부쳐서 그런가 모양도 이쁜 것 같았어요. 이쁜 머리몸지만 봤을 때 전을 잘려붙인 사람의 아가씨, 그리고 전이 잘 붙어 있을 것 같은 아가씨를 본 것 같아요. 아유 형님, 이쁜 딸이시라니. 떡두꺼비 같은 아들이 있으신데 일컬어 말씀하시는 것은 나를 가리키셨나요? 아니면 딸 말고도 누군가를 언급하시는 건지요? 하지만 떡두꺼비 아들이 있어야 하는데 왜 딸이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그런 소리는 하시지 마세요. 하긴 저희 집이요. 독자가 무조건 아들을 낳아야지 전에 남은 것들을 소분해서 가져가서 우리들이 집에서 대접을 해줘.
다음부터는 양을 좀 더 늘려야겠다. 이 정도 양 가지고는 집에 싸가지도 없겠네. 며느리를 잘 봐주셨네. 손맛이 있는 애간이 전을 싼 맛이 어떻지 평가지를 오지게 하면서 수고했다는 말은 한마디도 안 하더라고. 우리 시어머니는 배알도 없는지 고모님들의 비율을 맞추면서 전을 나눠 담고 있었고 모든 명절 일이 끝나고 삭신을 신어서 계시려는데 못하겠다고 했어. 그런데 우리 시어머니도 내게 고생했다는 한마디 없는 거 있잖아. 어찌나 서운한지. 예상하다시피 한번 해보니 생각보다 별거 없네. 앞으로는 매번 명절에 제사를 지내니까 점점 더 늘려야겠어. 익숙해질 거예요. 나중에 되면은 안 보고도 전을 쓱쓱 붙일 줄 알아야 해요. 이번에 양을 일부러 줄였더니도 곧바로 고모님들이 한마디씩 하시더라고요. 다음에는 양도 더 늘려야 해서 더 빠르게 처리해야 해요. 처음에 붙여야 해요. 혼자 빠져있는 저에게 다음 명절 이야기를 하는데 정말 도망가고 싶은 생각이 굴뚝같이 들었어요. 제가 이 고생을 하려고 결혼을 한 것도 아닌데 여기서 왜 이런 취급을 받아야 하는지 생각도 들고 그저 멍하니 신혼집으로 돌아온 후 우리 남편이 저에게 무릎을 꿇고 사과했어요. 내가 도와주려고 했던 것인데 결혼 후 처음으로 맞이하는 명절이라서 친척 어르신들을 붙잡혀 있느라 돌 수가 없었어요. 당신이 고통받게 한 게 전혀 아니었는데 정말 미안해요. 다음에는 다 거절하고 싶어요. 일부터 도개 고생 많이 했어? 정말 수고했어. 내가 미안해. 그러면서 제 손에 기름이 튀어서 생긴 상처, 음식 따고 칼질하다가 선 상처면 전부 소독도 해주고 밴드도 붙여주고 하는데 두고 보자 싶더라고요. 솔직히 말해서 여태까지 시어머니 일 한 번 안 도운 것 같은데 정말 다음에는 저를 도와서 명절 일을 해줄지 말지 제가 남편 하는 거 보고 계속 같이 살지 말아야 할지 결정해야지 싶었어요. 결혼 후 첫 명절이 지나자마자 이혼을 생각하게 되었으니 명절이 얼마나 힘들을지 상상이 가시죠. 그런데 우리 남편 순애보적인 사람 아니랄까 봐. 그 다음 명절엔 정말 제 옆에 내내 붙어서 제 일을 돕더라도 이가 줄어서 훨씬 수월하고 편했는데 그 모습을 탐탁지 않게 여기는 사람이 있었으니 바로 저희 없겠죠. 시어머니가 있습니다. 이 자식 결혼을 했더니 미친 건가? 남자가 주방에 들어올 리가 없는데 수십 년 동안 내가 말을 했지만 들지 않더니 겨우 깼다고 고무장갑까지 끼고 뭘 하는 거야? 남자가 부엌에 들어오면 말이야. 아들은 못 난다는 법이야? 아, 달린 것도 다 떨어진다는데 뭐 하는 짓이야? 내가 너한테 물도 뜨고 해주면서 키워줬더니 결혼했다고 이렇게 부엌으로 들어와서 일을 하는 게 말이 되는 행동이니? 아이 엄마 중에 남자든 여자든 집안에 들여와라는데 성별이 뭐가 중요해? 거기에 우리 조상들을 위해 제사를 지내는데 조상님들의 피가 섞인 사람들은 다 주무실 때 다른 사람들이 와서 일을 하는 게 이상해. 결혼 전에는 몰랐는데 결혼하고 나니까 이상한 일이라는 거야? 생각이 들어. 얘가 정말 내가 어르신들 보기 창피 죽겠다. 가서 어르신들이랑 같이 술이라도 한잔하고 말똥무나 하고 있지. 왜 여기 와서 설치하고 있느냐고. 이건 며느리들의 일이라는 걸 몰라서 그래? 아, 누가 법으로 지정했단 말이야. 그리고 이날 목도로 매번 어르신들이랑 말동무 해드렸는데 이제 할 말도 없어요? 우리 아버지도 부엌에 들어와서 맨날 그렇게 먹을 거 챙겨가던 사람인데 아들 딱 나잔수 엄마, 그러면 미신 좀 그만 믿어. 난 안 믿어. 시어머니는 저에게 모든 일을 맡기고 손 놓고 있다가 남편이 제 옆에 와서 제 일을 도와주고 있으니 어쩔 수 없이 저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던 걸 멈추고 일을 도우기 시작했어요. 남편이 일하는 게 고가워서 그런 건지 아까워서 그런 건지는 모르겠지만 일손이 늘어나니까 훨씬 쉽기는 한데요. 남편의 허리를 쓰고 잘했다고 윙크까지 보내줬다 교지만 고모님들은 가만히 있으실 줄 알았는데 나는 모든 것을 보니 결혼한 이후에 슬기로운 척하는 것 같아 아니면 조카와 며느리가 다투고 있는 건지 주방에서 그러고 있길래 고모들 술 교사해달라 해야지 주전자 가져와서 소주 따르고 해야지 거기서 왜 그러고 있니? 어서 나오란다 그래. 우리 남편은 조카가 없으니까 심심한가나 해 거기서 나는 부여봐야 무엇을 할 거야? 와서 술에 빠져 있는 것이지 고모들 말고
이것 좀 도와주고 봐. 왜 와서 바라보고 있는 것이냐. 할아버지, 할머니, 자식들은 놀고 그만 이 집 혈통이 아닌 사람들만 가서 돼. 어머나, 아이고 이렇게 하면 하말이 돼요? 별말을 다 하네. 우리는 외가야 추가 외인인데 하루치고가 우리 각자 집에서 신나게 며칠 시댁에 방문이라고 온대. 쉬면서 대접을 조금 받아서 왜 그러냐. 주 본가 외인이면 명절에 이제 와서 하지마. 명절마다 찾아가서 평소에도 우리 엄마한테 괜히 음식이랑 저렇게 시키고 해서 알겠어? 진짜 사람들 왜 이래? 자기들이 편할 때만 추가하고 손 하나도 까다로워하고. 그러고 고모들은 당황한 모습으로 아무 말도 못했어. 분위기가 계속 싸해져서 부모가 나서서 큰 소리로 코를 뺐지. 얘야, 너 이게 무슨 말투야? 남자 얘기야. 집안에서 임기 그중에 굴러가기 시작하면 집안 기둥이 꺾이고 만다. 보면서도 못하면서 술렁거리며 지내기도 해야지. 아, 결혼 전엔 몰랐지만 결혼하고 나니까 보이더라고요. 엄마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버지는 평생 이 모습을 보았으면서도 느낀 게 없어요. 아버지도 참 그렇죠. 엄마가 매번 이렇게 혼자 힘들어할 때 곁에서 좀 도와주기도 하지. 내가 결혼 전에는 절이 없었네. 우리 부인이 힘들어하는 거 싫으니 저는 일 도울게요. 그 말에 갑자기 우리 시어머니가 서운히 계셨나 복받치게도 했는지 눈물을 흘리셨어요. 순간 정적이 흘러가고 다들 어떻게 할지 몰라 했죠. 시어머니의 울음소리가 커지니까 고모님들, 아니 분위기가 왜 이래 하냐 하면서 괜히 딴청을 부리시고 시아버지도 아무 말씀 못하고 헛기침만 하셨어요. 그렇게 대충대충 작업을 하고 끝을 냈는데 그 다음 제사하고 뭐 달라지는 게 있었을까요? 전혀 없었죠. 여전히 부모님들은 좀 싸다 줘라, 갈비찜은? 넉넉히 하면서 은근히 챙겨간 음식들을 살펴보고 있었고 시어머니와 함께 죽을 만큼 일을 했어요. 그래서 결혼 1년 차를 정신없이 보내고 제가 2년 차에 찾아왔는데 사실 아이를 가질 계획은 있었지만 아주 먼 미래의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당장 구체적인 계획을 세운 적은 없었거든요. 그러나 2년 차에 임신을 하게 되었어요. 양가에 알리고 큰 축하를 받았지만 뱃속의 아이가 예민한지 뭔지 입덧이 심할 정도예요. 명절에 제사를 지내는 것은 고사하고 정말 음식이라는 것 근처에 가기만 해도 헛구역질이 나고 어지러워서 참을 수가 없었어요. 좋아하던 떡볶이도 역설적으로 느껴졌으니까요. 임신하면 다들 살이 찐다고 하는데 저는 살이 쭉쭉 빠지고 있었어요. 명절은 다가오는데 입덧은 나아질 줄도 모르겠어요. 기미가 안 보이는데 일주일에 한두 번씩 링거를 맞으러 병원에 가야 할 정도로 몸이 좋지 않았어요. 어머니가 이번 명절에는 아마 와이프 몸이 너무 안 좋아서 못 갈 것 같아요. 그냥 집에서 쉬는 게 좋겠어요. 저는 제사 지내는 시간에만 잠깐 들러요. 아이 그 입도시가 심해 보여요. 얼마나 심각한지 그렇게 유난을 떨고 그러니 그러면 많은 명절 일들을 다 나 혼자서 하는 소리야. 꾀병을 부려도 이분 수지 아무도 임신 안 해봤고 입덧도 안 해본 줄 알아? 입덧이 심해서 토할 것 같으면 여기 와서 다가 토하라고 그래? 남편이 못 가겠다고 통보하자 노발대발하면서 억지를 부리는데 우리 시어머니도 저렇게까지 독하게 말할 수 있나 싶었어요. 어떻게 그런 입덧으로 힘들어하는지. 며느리에게 일하다가 토해도 된다는 말을 할 수 있나요? 그 말에 남편도 화를 냈는지 시어머니에게 무슨 말을 쏘아붙였더라고요. 제가 들을까 봐 몰래 방으로 가서 통화를 했어요. 정말 속이 상하고 열받았어요. 남편과의 통화가 끝난 뒤에 시어머니가 저에게 문자를 보내셨다고 해요. 그런 식으로 빠져나가면 될 줄 알았니? 며느리의 도리는 다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우리 아들을 방패 3기로 사용하려 하지 마라. 무조건 나와라. 아니면 내가 가서 잡겠다. 제가 시어머니로부터 받은 문자를 남편에게 보여주자 남편은 분노하여 격정을 냈어요. 결국 못 참겠어서 시어머니에게 다시 전화를 걸어 쏘아붙였다고요. 엄마, 임신 중인 며느리에게 그런 메시지를 보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라고요? 진절머리하다. 정말 제사를 지내봐야 하는데 조상님이 인정해주지도 않고
집안 형편도 바뀌지 않잖아요. 엄마가 하는 것은 복수일 뿐이야. 그동안 시댁에서 받은 억울함에 대한 화를 풀고 와이프에게 대신시키는 것 말고는 해서는 안 된다고. 아이를 낳아 힘들어하는 며느리한테 보약이나 지어주지 않고 이런 짓을 하고 싶어 해. 어떻게 내 아들을 잘 키워서 배신감을 더 느끼게 했을까? 나는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그동안 시댁에 시집 갔을 때는 몰랐었는데 지금은 며느리 편을 들고 있는 거야? 어이가 없어. 집안에서 내 편은 하나도 없어. 며느리로 와서 나를 도와 일을 해줘야지. 아, 그러면 그 많은 일을 혼자 해야 해. 그러면 내가 가서 모두 다 치우지. 할 텐데 와이프를 그냥 내버려 두세요. 이미 힘든 사람이라서 앉아서 어떻게 일을 하겠어요? 우리 아들한테 그런 거 시키면 마음이 편할까요? 내가 며느리만큼 능숙하다 생각해서 무얼 해 가이고 내 운명이야. 평생을 종로를 탄다 해도 즐겁게 살아야 하나 엄마는 다름없는 며느리에게 이런 거 시키는 게 마음이 편할까요? 내 아이를 가진 며느리에게 잘해줘도 아직 부족하다고 해. 이 집에선 언제 나갈 수 있을까? 가출이라는 나를 이렇게 무시하면서 더 살면 어떻게 되나. 에이쿠, 시어머니는 답답해서 화를 냈고 결국 제가 전화를 다 듣다가 마음이 편치 않아 시댁에 가자고 했어요. 내가 얼마나 도움이 될까요? 아버님 힘들 때 무덤도 함께 고백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하셔야 한다. 그래 어쩔 수 없이 무덤 말이 안 나올 것 같았어요. 이게 여인의 운명이라면 운명이겠죠. 저는 시댁을 향한 길에 당당한 남편에게 조용히 물었어요. 그런데 나도 어느 정도 되니 궁금해지거든요. 어머님은 왜 저렇게 시댁 가족들에게 조용히 가만히 있으시는지 솔직히 말해서 명절 때 일을 해보니 나도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이 집에서 도망가고 싶다며 천명절 때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서 힘들었잖아. 어머님은 항상 혼자 일을 맡아서 하셨고 나라면 몇 번 도망가려고 했을 것 같은데 왜 꾸겨꾸겨 버티고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아버님은 부드럽게 어머님을 돕는 것도 아니고 고모님들은 어머님을 종부리처럼 다루는데 왜 그렇게 엄하게 살고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사실 우리 엄마는 내가 이 사실을 알고 있다는 걸 모르고 있어서 말을 안 하고 있었는데 참 이 얘기를 어디서부터 해야 할지 모르겠네. 사실 우리 엄마가 속된 말로 우리 집에 시집 온 게 아니라 팔려온 거나 다름없거든. 그때 그 시절에는 이런 일이 허다했다네. 우리 엄마네 집은 엄청나게 가난했고 줄줄이 동생들까지 딸려 있었다고 해. 왜 예전에는 그런 중매 자리가 많다고 했잖아. 부잣집에 팔려가는 그런 건 그거는 남자 쪽에 문제가 있거나 그래야 하는 건 아니잖아. 아버님이 사지 불편한 것도 아니고 관리받아야 할 병이 있는 것도 아닌데 어머님이 굳이 그런 식으로 시집을 온 이유가 없지 않냐고. 사실 우리 아버지는 조언이 아니고 사위어라고 하시더라고. 첫 번째 부인과 두 번째 부인, 둘 다 몸에 문제가 있었는지 임신을 못해서 쫓겨나고. 우리 엄마와 세 번째 결혼을 했거든. 그래서 우리 엄마네 집에 도움을 주겠다고 약속을 했어. 돈을 많이 주고 겨우겨우 구현해서 데리고 왔는데 결혼한 지 3개월 만에 나를 가졌거든. 아이, 그러면 오히려 대접을 받아야 하는 게 아니냐? 자식이 없어서 결혼을 3번이나 한 집안인데 아들을 이렇게 예쁘게 낳았으면 왕대접 받아야 하는 거 아니냐고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요. 근데 하필 내가 팔석둥이로 태어났거든. 10달을 채우지 못하고 초반에 엄청나게 힘들었는데 또 튼튼한 유전자를 잘 물려받은 지 발짝둥이임에도 불구하고 건강하게 태어나서 집안에서 우리 엄마가 나름 대접을 받았대. 아들을 엄청나게 기다리던 집안에서 이렇게 아들이 건강하게 나왔으니까. 근데 문제는 그 이후야. 우리 엄마의 친정이자 외할아버지 댁에서 자란 시아버지가 돈을 더 내놓으라며 엄청난 압력을 행사했었다고 합니다. 그러더니 어느 날 시어머니가 굳이 핀잔 따위 없이 종 노릇을 자처하게 된 원인에 대해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 시어머니의 친정은 감사한 줄 모르는 풍년가 속에서 성장한 셈이었고 결과적으로 시아버지의 집안에서는 시어머니를 압박하기 시작했으며 시어머니 입장은 좁아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시어머니의 친정에서는 돈이 필요하다고 시어머니에게 압박을 가하고 시어머니의 시댁에서는 아들을 낳아주었던 축복을 모두 받아버린 데다가
과도한 요구를 한 결과로 시어머니한테 원망을 살게 만들었습니다. 결국 시어머니는 자신의 집안에서 종이나 다름없는 대우를 받게 되었습니다. 두 가족 간의 압박으로 시어머니는 두 곳에서 고통받으며 질서 있는 삶을 설계하는데 조언을 받게 되었죠. 시댁에 이렇게 가다가 말이에요. 어쩐지 고모님들이 뭐라 하는 것 같더라고요. 한마디도 못하더라고요. 저는 이런 시어머니가 불쌍하면서도 그 화풀이를 저에게 하려는 모습에 좀 진절머리가 나긴 했어요. 우리 남편이 한숨 푹푹 쉬면서 말을 하는데 이야기의 전말을 듣고 나서 솔직히 좀 경악스러운 마음이 들기도 했어요. 우리 남편도 시댁에서 예쁨만 받고 자랐겠지? 속이 말이 아니겠구나 싶기도 했고요. 결국에는 전 죽상을 하고 시댁에 도착을 했고 시어머니는 마치 벼르고 있는 것처럼 현관 입구에 서서 저희를 맞이해 주시더라고요. 팔짱을 떡하니 끼고 저승사자와 다름없는 듯한 얼굴 하고 있는데 아, 오늘 정말 죽었구나 싶더라니까요. 아이, 그래, 내가 거기 사다를 내야 찾아오는구나. 아, 지금도 늦었으니까 할 일이 많아서 빨리빨리 옷 갈아입고 제사 음식을 준비해야 해요. 시어머니의 말이 거짓이 아니었는지 정말 인정사정 없는 일을 시키더라고 하더라고요. 입덧을 하면서 붙이는데 어우 저 진짜 기절할 뻔한 것 같았거든요. 저도 참 미련스럽게 못하겠다고 말도 못하고 눈치를 보면서 꾸역꾸역 일을 했어요. 결국에는 화가 난 남편이 저를 말리고 입술까지 시퍼레게 질리고 벌써 입 때문에 화장실을 4번을 다녔는데 일을 시키고 싶어요. 붕에 한 번씩 토하러 가게 돼 어지러워 하잖아요. 이러다가 뱃속에 있는 애도 잘못되면 어쩌려고 그래요? 안 되겠어. 자기 일 그만해. 제가 어지러워서 정신을 못 차려서 시어머니도 제게 일하라는 말을 하지 말라는 눈치를 보고 더는 못하고 결국 뭐 그냥 쉬라고 하더라고요. 시어머니가 정말 진심으로 쉬었으면 좋겠어서 한 말이 아니라는 건 눈치를 챘죠. 그렇게 제사가 끝나고 시어머니가 애만 나와봐라 일을 갈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렸어. 아휴, 내가 그래서 이 나이에 임신이라도 해야 하나. 아니 임신이 유세냐 유난을 던져? 아주 그냥 아이만 출산하고 나면 입 덮인 개는 못 되겠지? 아니 시어머니가 저한테 억하심정이 있는 것도 아닌데 왜 저하 싶을 정도였다니까요. 뭐 어쩌겠어요. 본인이 당한 시집살이에 대한 복수가 하고 싶다는데 그 대상이 저라는 게 억울할 뿐이었죠. 하지만 저도 그냥 웃으면서 그래려니 하고 넘어갈 수만은 없었으니까 언젠가는 제대로 통수 한번 치겠다고 지를 갈고 있었어요. 원래 여자가 한을 품으면 월에도 눈이 내린다는 말이 있잖아요. 저도 시어머니에게 본전을 보여줄 수 있는 날이 올 것이라 생각하며 그날만을 기다렸어요. 그러한 이유로 10달을 가슴에 품고 아이를 낳았고 떡하니 아들을 낳았습니다. 덕분에 시아버지로부터 지나치게 칭찬을 받게 되었어요. 우리 며느리가 말이야, 너무나 훌륭해. 어떻게 대를 이을 아들을 한 번에 낳을 수 있느냐고 말이야. 참 잘했어, 장하다 며느리야. 뭐 가지고 싶은 게 없느냐? 요즘은 조리원에서 마사지를 해주고 사모들을 위한 프로그램도 있다고 들었는데. 아, 그건 내가 결제해 줄게. 우리 집안 대를이니까 그 정도는 당연히 내가 해줘야지. 아유, 물론 아들을 낳은 게 중요한 일이지만 당연히 이 집안의 며느리가 되었으니 아들을 낳아야만 하는 것은 집안의 독자적인 숙제와도 같은 일이야. 뭘 그렇게 유난 부리느냐? 애 낳느라 힘들긴 했어. 미역국인 잘 먹으면 조리가 되는 법이란 몸입니다. 조리에는 별거 없어요. 뜨거운 방에서 이불 덮어 쓰고 푹 자면 일주일이면 몸이 풀린다. 아이, 엄마는 언제 그 시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요즘은 조리원 프로그램이 정말 괜찮은 거 많다더라고요. 미리 예약해야 해서 저희도 잡아놨어요. 아버지가 비용을 보조하신다고 하면 감사히 받겠습니다. 그래도 조리원에 가야만 푹 쉴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아휴, 나는 애를 낳고 바로 집안일을 했는데 요즘 애들은 뼈 구조가 다르다니. 다 같은 몸을 가지고 태어나서 살아가는데 왜 누구는 집안이고 누구는 조리원이 되는지 모르겠네요. 시어머니는 손자를 보며 은근히 좋아하시는 것 같았지만
나에게 비아냥거리는 것도 멈추지 않았어요. 곱게 칭찬 좀 해주면 어디가? 덧나냐고. 어느 시대에 아이를 낳던 간에 아이를 낳는 일이 얼마나 수고스러운 일인지, 대단한 일인지는 변함이 없는 것 아닐까요? 시어머니도 뻔히 남편을 낳아놓고선 제 마음을 모르는 게 서운했죠. 저는 아이를 3월에 낳았기 때문에 추석까지는 시간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명절 같은 것은 신경도 쓰지 않고 육아에만 집중했습니다. 우리 남편은 정말 이렇게까지 아들을 바라게 할 수 있나 싶을 정도로 마음에 들었어요. 자신의 아들이 너무 예뻐서 견딜 수 없는 사람처럼 보였어요. 퇴근하고 나면 화장실로 직행해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싹 씻고 나온 뒤에야 우리 아이를 안아보고 자고 있으면 하염없이 얼굴을 들여다보고 그랬어요. 우리 남편이랑 똑같이 생겼던 우리 아들이라서 더욱 애착이 가는 것도 이해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우리 친정 부모님도 말하길 저랑 닮은 구석이 거의 없다고 할 정도로 남편의 쏙빼 닮았거든요. 그런데 정말 의외로 우리 시어머니가 있어요. 제가 결혼하고 시어머니의 지갑이 열리는 걸 한 번도 본 적이 없었다는 말이에요. 우리 시어머니는 짠순이 있는 게 아닌가 싶고 저한테는 죽어라고 돈을 안 썼거든요. 아이보, 제가 별로 마음에 안 들어서 그랬을지도 모르겠지만 시어머니가 좀 치사하다 생각했던 적도 있었어요. 밥 한 번 사주시려나 해도 정말로 지갑 한 번 열었던 적이 없었으니까요. 그런데도 우리 아들한테는 정말 먹는 간식 하나하나까지도 다 신경을 써서 살아주는데 사람이 이렇게 달라질 수 있나 싶더라니까요. 어머님 오늘도 저희 아이 장난감까지 사오신 거예요. 정말 너무 감사해요. 지난번에 주셨던 쪽쪽이도 잘. 글쓰기를 하고 있는데 왜 그렇게 매번 필요한 물건을 사다 주시는지 초보자라 그런지 배워야 할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도 내리 사랑이라고 해야 하나 봐요. 우리 아들이 귀엽긴 하죠. 내가 무슨 소리를 하는지 알아? 그래도 한번 키워본 내가 더 잘 알 것 같아요. 우리 아들이 말이에요. 내가 정말 사랑했던 사람을 많이 닮았거든. 그 얼굴이 커가면서 가물가물해지는 기억에서 점점 사라졌었지만 우리 손주를 보니까 딱 기억이 나는 거야. 손주가 훨씬 더 많이 닮은 것 같고, 그래요? 저희 부모님께서도 남편을 정말 많이 닮았다고 하시더라고요. 남편도 아버지를 닮았을까? 아니에요. 어머니가 정말 사랑했다고 했던 그분이 아버지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요. 로맨틱하시란 말이네요. 세월이 지나면서 사랑보다는 정으로 사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말씀하시던데 이들은 여전히 서로를 사랑하는 것 같아요. 아마도 이 아이는 부모의 사랑을 받아 행복하게 살 거예요. 맞아요. 이야기가 옛날 것이겠죠? 그런 인간이라면 지금은 주름이 많아지고 배도 불러도 젊었을 때 괜찮았어요. 그래서 그 기억을 간직하며 어려움을 이겨내고 살아가는 것 같아요. 물론 정을 느껴도 지나치게 감정을 들이밀지는 않아야 하죠. 그렇게 생각해보니 나도 남편에게 사랑을 많이 주고 정을 많이 쏟아야겠어요. 아버지처럼 주름이 자주 지고 배가 불러도 여전히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있을 수 있도록요. 어머니가 아이를 키우는데 많이 도와주세요. 제가 모르는 것이 많아서 초보 엄마로서 고민이 많아요. 친정이 가까우면 몰라도 친정이 멀리 있어서 도움이 필요해요. 받기도 어렵고요. 제가 의자일 곳이 어디겠어요. 어머님께서 경험자가 많이 도와주세요. 일부러 시어머니에게 살갑게 다가가려고 애를 썼죠. 이제는 손주까지 태어난 마당에 서로 으르렁거려봐야 졸게 뭐가 있겠어요. 게다가 제가 아랫사람이니까 시어머니가 먼저 손을 내밀기에 어려울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먼저 다가가려고 애를 무척이나 썼어요. 시어머니도 제가 숙이고 들어가니까 마음이 조금은 누그러진 듯 싶더라고요. 저희 아이의 유희의 반은 우리 시어머니가 도와준 거나 다름없었어요. 얼마나 큰 도움을 받았는지 그동안 시어머니한테 쌓여있던 불만들이 사르륵 녹는 것처럼 기분이었는데 이것 또한 제 착각이었습니다. 정말 이런 일이 저에게 생길 거라고는 생각도 하지 못했어요. 사람이라면 이럴 수 없다고 생각했었죠. 정신없이 육아를 하던 중
보니 이미 추석이 되었는데 시어머니가 어김없이 전화를 걸어와서 으름장을 놓으라고 하셨어요. 이제는 출산해서 입덧 없으니까 일하러 오는 거지 이번에는 좀 일찍 왔으면 좋겠구나. 우리 손자 얼굴도 좀 보게끔 내가 애를 봐주겠으니까 내가 제사 준비나 열심히 하고 있어도 돼. 내가 고모들한테도 얼마나 우리 손주를 자랑해왔는지 다 들려지고 오시겠다고 하셔서 이른 아침에 오라 했거든. 뭔가 바뀐 것 같은 기분이 들긴 했지만 그래도 애를 낳고 나면 제사 준비를 열심히 하겠다고 말했고 쉬었으니까 이번에는 제가 2배로 일해야겠다 싶어서 알겠다고 했어요. 오랜만에 명절 준비하는 거라 잘할 수 있을지 떨리는지 제가 긴장을 좀 한 것 같아요. 같더라고요. 글쎄 시댁에 가기 전날 밤에 갑자기 배가 살살 아픈 것 같았어요. 긴 시간이 지나면 아랫배가 살살 시린 것처럼 아프기도 해요. 괜찮을 거라고 호흡을 해봐도 복통이 줄어들지 않아서 화장실을 가야 할 것 같았죠. 하루 종일 화장실에 앉아 있어도 배만 계속 아픈 것 같았어요. 신호가 오는 것도 아니고 배가 아프니까 계속 신경이 쓰이고 그랬어요. 시간이 지날수록 복통이 점점 심해져서 인터넷에서 찾아보니 장염일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장염에는 굶는 게 직방이라고 해서 일부러 밥도 안 먹었지만 계속해서 배가 아픈 것 같았어요. 복통의 강도도 그렇고 추기도 그렇고 계속해서 짧아지고 심해지니 거의 진통을 아무리 해도 올 수 없을 정도로 아프고 죽겠다 싶을 정도로 식은 땀도 나고 열도 나는 것 같았고 진짜로 정신이 혼미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수정된 텍스트입니다. 알겠다고요. 출산 때 경험하는 가진통과 진통처럼 아픈 증상이 나타나더라고요. 제가 임신 중이 아니었는데도 괜찮아질 거라고 자신했고 참았어요. 하지만 장염이라고 생각해뒀는데 다음날 아침에 얼굴이 정말 노랗게 부어올 정도로 나타났어요. 남편이 제 얼굴을 보고 놀라 병원에 가자고 제안했어요. 그래도 그냥 복통일 뿐이라고 생각했지만 얼굴이 노랗게 변한 것은 이런 걸로는 이치가 맞지 않았어요. 저도 장염일 수도 있겠다 싶었지만 이 정도로 심한 복통은 처음이라 병원에 가자고 하는 게 맞을 것 같았어요. 하지만 명절 연휴가 시작되어 당장 아침에 병원에 가기는 쉽지 않았어요. 이렇게 계속해서 상황을 봐도 괜찮아질 거라고 생각했고 결국 시댁으로 가기로 했어요. 어머님이 이번에는 일찍 오라고 하셔서 고모님들도 일찍 온다고 하시더라고요. 아이가 저도 하고 싶다고 했는데 오늘은 그냥 참아서 내일 병원에 가보면 될 것 같아요. 아이가 뭘 잘못 먹었는지 그냥 장염 같아서 설사를 한 것도 아닌 것 같다고 하니 장염은 무조건 토하거나 설사를 하거나 증상이 있어야 하는데 전혀 그런 증상이 없잖아요. 이게 장염이 아니라 다른 것 같아요. 입술까지 보라색으로 변한 것도 있어서 여유가 남지 않고 식은 담도 흘릴 때는 응급 상황이 아닌가 싶어요. 남편이 호들갑을 떠는데 고작 배가 아플 뿐인데 응급실에 가는 게 맞을지 고민도 했었어요. 하지만 그냥 손에 끌려서 응급실에 가서 일사가 와서 배를 몇 번 만져보더니 엑스레이를 찍어야 한다고 했어요. 단순한 장염이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의사가 기가 막힌 듯이 말을 과네요. 하더라고요. 이 정도로 부풀어 올랐으면 참기 힘든 복통이겠네요. 혹시 출산하셨나요? 그래서 진통 때문에 이 정도는 참을 만하다 생각하셨나요? 맞나요? 맹장 지금 터지기 일부 직전이라서 응급수술로 해야 할 것 같은데 혹시 식사는 언제 하셨나요? 이게 또 마취 들어가려면 공복이어야 하거든요. 아, 다행히 장인 줄 알고 계속해서 물만 드셨군요. 식사는 전혀 안 하셨나요? 장염에는 굶는 것이 최고라고 하더라고요. 아, 맹장을 이렇게까지 참았다가 왔는데도 안 터진 게 다행이네요. 거기까지 하고 물을 마신 시간이 언제이죠? 일단 3-4시간 뒤에는 바로 수술해야 할 것 같으니까 링거 털어 드릴게요. 편안하게 계시고 진통제까지 들어갈 테니까 조금 덜 아프실 겁니다. 맹장이 더 부풀어서 터지기 전에 수술해야 합니다. 수술동에서랑 이번 수술도 하실 건가요? 간사가요. 집에 도착해서 링거를 거실에 놓아두고 병원 침대에 누웠는데 그때부터 맹장이 아파서 정말로 정신이 없었어요. 처음에는 장염인 줄 알았을 때 지금 이렇다가 나아질 거야 하고 생각했는데
맹장인 것을 확인하고 수술을 받아야 한다는 소식을 듣자 급한 마음에 겁이 났어요. 남편은 이번 수술을 위해 동의서를 작성하러 갔고 배가 계속 아프다 싶더니 전화가 왔어요. 발신자를 확인해보니 시어머니였어요. 생각해보니 이미 시댁에 도착해야 했는데 연락도 없고 오지 않으니 거의 다 도착한 시간인데 연락이 없어서 전화를 했어요. 제가 낑낑대며 전화를 받았죠. 여보세요, 어머니. 지금 어디에 계세요? 지금 해야 할 일이 많은데 아직까지 연락이 없이 오지 않으셔서 걱정돼요. 고모님들도 거의 다 왔는데 아이가 혼자 무슨 일을 하고 있을지 걱정돼요. 아직까지 너희를 안아주지 않아도 참, 얼른 활활 차막힐 것을 예상하고 일치감 있게 출발해야지. 어머니야, 지금 병원에 있어요. 배가 너무 아파하니까요. 제 맹장이 그래요? 이런 수술을 받아야 해서 병원 응급실에 왔어요. 아, 남편은 이번 수술하러 갔다네요. 응급으로 수술 받아야 한다고 해요. 아, 저 정말 무서워 죽겠어요. 배가 너무 아파 의사는 진통제라도 주고서 찾아와서 확인도 해주지 않아요. 아, 살려주세요. 정말, 병원 응급실이라니까. 아이고 하다하다. 이젠 별것을 말하는 맹장이 아니라 출산도 아무렇지 않게 해놓고 맹장이 얼마나 아프다는지 그러고 있어? 출산보다 아픈 게 없다더니, 아니, 어머니, 이게 출산이 완전히 다른 고통이에요. 저도 어제부터 아프기 시작했는데 괜찮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점점 더 아파오고 지금 정말 하늘에 별을 붙이러 보이는 것 같다고요. 아, 맹장 때문에 수술해야 하는데 그거를 당장 오늘 해야 한다고 하디 안 해도 돼. 너는 미련하게 그걸 참았다가 꼭 명절에 터트려야 해. 저라고 이럴 줄 알았겠어요. 장염인 줄 알았죠? 진통제도 먹고 있는데도 배 아픈 게 줄어들지 않아요. 수술은 3-4시간 뒤에 할 거라고 했어요. 3-4시간 뒤에? 아, 그 당장 하는 거 아닌가 보니까 급한 것도 아닌 것 같은데? 슬슬 시간에 맞춰서 나가면 되는 거 아니냐? 아이야, 우리 집에 와서 명절 음식을 하러 왔어야지. 그리고 고모님도 손자 보고 싶다고 하는데 얼른 데리고 와라. 그 수술 예약만 잡아두고 왜 응급실 병실에 누워서 그러고 앉아 있어? 이러는 게 아니겠어요. 순간 제가 무슨 말을 들은 건지 이해가 가지 않아서 멍청한 기분이 있었는데 귀에 쏙쏙 박히는 시어머니의 원망을 들으니 미쳤나 봐요. 그것이 아닐 것 같아요. 저도 아프기 때문에 정신이 혼미해진 상태에서 이런 이야기를 듣자니 참을 수가 없었어요. 처음으로 시어머니께 막말을 들은 적이었어요. 뭐라고요? 어머님, 미치셨어요? 아니, 노망이 난 것도 아닌데 무슨 그런 소리를 하세요? 살다 수술 앞에 둔 사람한테 명절 음식하러 오라고요? 상놈의 집안도 그런 짓은 안 합니다. 그런데 옆에서 시아버지랑 함께 도착한 부모님들도 통화 내용을 듣고 있었나 봐요. 아, 놈이지만 지금이면은이 상놈의 집안이라 했어? 아니, 우리 집안을 욕보여도 유분수지 너. 아주 잘찍 걸렸다. 너, 딱 기다려. 지금 당장 내가 병원으로 가야겠다니까 꾀병이 아주 너 죽고 나 죽자. 내가 내 눈으로 얼마나 대단한 맹장 있는지 확인이라도 해봐야겠다. 그러면서 전화를 뚝 끊어버리는 거예요. 기가 막혀서 움찔한 순간이었어요. 배 아픈 것도 잊을 정도로 흥분했다고 하네요. 링거를 꽂으면서 진통제를 먹고 화를 삭히고 남편을 기다렸더니 남편이 수속을 다 끝냈다며 2시간 후에 수술한다는 소식을 전했어요. 제 옆을 함께 지켜준다더라고요. 하지만 잠깐 시어머니, 시아버지, 그리고 고모님들이 병실로 몰려들었어요. 어머니, 아버지, 그리고 고모님들, 여기서 어떻게 하러 오셨나요? 전화 한 통 하지 않았는데 제가 먼지 담 줄줄 흘리면서도 그들을 보고 말했어요. 정말 참을 수 없는 분노가 일어나 아프기 짝이 없는데 명절 음식을 먹으러 와서 그 자식 집안이라고 했다고 말해. 이 정도면 상놈들이 다 몰려들었어요. 진짜 놀랍군요. 저를 꾀병 있는 사람인지 확인하려고 오신 것 같았어요. 제 이야기에 시어머니는 씩씩하게 말했어요.
미친년이 뭐라는 거야? 갑자기 제 뺨을 치려는 듯이 손을 올리는데 우리 남편이 막아서며 뭐 하시는 겁니까? 소리를 확 지르며 시어머니 팔을 잡았어요. 남편도 당황스러웠죠. 시어머니가 갑자기 쟤를 내려칠 듯이 손을 올리자 어느 하늘 같은 시댁 소리를 하고 있어 내가 제정신이 맞아? 전혀 아픈 거 맞니? 내가 저 혼주를 내줘야 한다 명제를 들었으니까 일하기 싫으니까 아주 가까운 핑계를 대고 어떻게든 피해 가려는 거 내가 모를까봐. 그래서 그러자 우리 남편이 정말 눈에 피들 세우며 시어머니에게 맞서 싸우기 시작했어요. 항상 제게는 순둥이가 굴던 남편이 화를 내는 모습을 보니 움찔하게 됩니다. 서로 속이면서 평생을 사는 상놈의 집안 맞지 않는 광대한 짓거리를 하는 집안입니다. 맞아. 내가 아무것도 모르는 줄 알아? 나도 알 것 다 알아. 내가 참고 살아온 거야? 아이, 이 자식이 지금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는 거야? 다다. 이제 우리 집안의 먹칠하는 이야기를 아무렇지도 않게 꺼내고 있어? 누가 상놈의 집이냐? 우리 집안이야 말로 전통 있는 집안이야. 대를 이어가면서 뼛속까지 뿌리 깊은 제사를 지내는 집안인데 무슨 상놈의 집안? 아, 저런 걸 며느리라고 들였으니 우리 집안이 길을 못 펴고 사는 거 아니겠냐? 조상님이 마음에 안 들어 하는 게 틀림없어. 그동안 잘 풀릴래도 왜 꽉꽉 막히나 했다가 조상님이 며느리 보기 싫어서 그런 것이었나 보다. 내가 아빠 핏줄이 아닌데 무슨 전통을 이어가고 조상님이 어째? 아버지가 모시는 조상님이 내 조상님이 아니라서 그런가 보지. 그 말에 시어머니가 놀라 어이하면서 바닥에 주저앉은 채 시아버지와 고모들이 하는 소리에 얼굴로 남편을 바라보았어요. 바닥에 주저앉아 있는 시어머니는 손까지 덜덜 떨면서 남편에게 삿대질을 했어요. 아니, 어떻게 그걸 결코 들키지 않을 거라 생각했는데 어떻게 내가 그 사실을 알고 있는 거야? 내가 아버지의 피를 이어받은 아들이 아니라고 이렇게 명확히 얘기해야 알아들을 텐데 라고 편히 얼굴에 경악한 표정을 지은 채 말했습니다. 이미 남편에게 과거 이야기를 들어서 알고 있었던 사실이라 그다지 놀라지도 않았어요. 그 상황이 그 상황이었으니만큼 복통 때문에 정신이 없었지만 경악에 물든 시댁 식구들의 얼굴은 명확히 기억납니다. 얼마나 경악스러웠는지 머릿속에 새겨져 잊혀지지 않더라고요. 편은 가감없이 말을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첫마디를 내뱉는 것이 어려웠다. 그러나 한 번 시작하고 나면 말이 술술 잘 나왔다. 아버지가 어머니와 결혼할 때 어머니에게는 이미 만나던 사람이 있었다고 해요. 어머니는 애정을 극진히 아끼는 해물을 모아둔 보석함을 가지고 계셨죠. 그 아래에는 몇 개의 편지가 들어 있었는데 중학생 시절에 몰래 어머니의 금반지를 훔치려다가 본 적이 있는데요. 그 편지에서 어머니가 사랑하던 사람과의 대화 내용이 담겨 있었어요. 어머니가 비록 팔리더라도 난 꼭 나아를 키워야 한다고 서로 약속했죠. 그 편지를 읽고 날이 성인이 되자마자 혹시 모를 일을 대비하여 유전자 검사를 했어요. 어머니와 일치하는 결과가 나왔지만 아버지와는 일치하지 않았다. 그때 나는 확신을 가졌어요. 나는 혼자의 자식이라는 사실을 확실히 깨달았다. 그래서 어머니가 시집살이를 하든 말든 그 배신감에 대해 공감하지 않았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다. 이 모든 것이 전부였다. 사실을 올바르게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현재 우리 가족의 비밀을 숨겨왔던 것이 정말이에요. 요즘 조카가 가족의 혈연이 아니라는 이야기가 사실인지 묻고 있는데 이는 사실이 아니에요. 우리 가족 멤버들의 얼굴이 똑같이 닮았다고 해서 혈연 관계가 아니라는 거죠. 아이고, 너무 당황스럽네요. 우리 가족을 다 속였다는 생각에 관두가 부러지고 있는 아버지와 주저앉은 시어머니가 고모님들의 질문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갑자기 이해가 가네요. 시어머니는 우리 아들을 보고 사랑하는 사람이 닮았다고 한 것이 사실은 아버지가 아니라 과거에 사랑했던 사람을 보고 있다는 거였어요. 시어머니는 이 세상이 다 얽힌 것 같다고 생각하며 당황하여 고래 소리를 내고 있었어요. 지르면서 말했어요. 그래, 우리 아이 망할 집안에 내가 복수를 하려고 숨겨 있었거든요. 결혼해서 알았지만 지울 생각을 안 했던 건
이 집에 팔려온 것에 대한 복수를 다 하고 싶어서였어요. 니들이 그렇게 열심히 제사를 지내야 한다. 씨를 이어받아야 한다고 했던 것에 대해 복수하고 싶은 마음에 남의 자식을 데려와 키웠죠. 왜 너희들은 꿈에도 몰랐는지 너희가 우리 장손인 줄 알았는데 우리 장손할 때마다 내가 속으로 얼마나 비웃고 있었는지 너희가 내 속을 알아 피를 토해내듯이 발악을 하며 말을 하더군요. 그 울부종이 제 가슴속 깊숙이 박힌 것 같았어요. 맹장 수술을 앞두고 병원에서 일어나는 일인가 싶은 생각도 들지 않았어요. 현실을 부정하던 시아버지가 정신이 번쩍 들었는지 시어머니가 뺨을 때리기 시작했습니다. 버리자 시어머니도 씩씩하게 걸어갔고 시아버지도 뺨을 비슷하게 때렸다. 그 행동에 제 남편과 제가 소리내어 항의하지 못했어요. 언제부터 나를 가족으로 생각했나요? 나는 종 취급당하며 살아왔었어요. 한때는 나에게 많은 바램을 했었지. 내가 얼마나 이를 갈았어야 다른 사람의 아이를 키울 수 있었겠어요. 만약 너희가 나에게 대접만 해줬더라도 진실을 밝혀 말을 걸었을 거예요. 너희들은 나에게 더 이상 속지 못할 거예요. 하지만 왜 의심조차 하지 못했어요? 첫째와 둘째 부인은 임신하지 못했는데 왜 나만 임신했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우매한 사람들이 그들에게 문제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계속해서 남을 탓하기만 하니까 다른 사람의 자녀를 어떻게든 키우게 되기 마련이에요. 시어머니가 자신만의 방식으로 복수를 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남편을 통해 이루어졌어요. 남의 자식을 보고 우리 자손을 무시하며 애정 중심으로 키우는 것을 보고 비웃고 있던 것이었죠. 스스로 두 발로 집을 나갈 수 없어서 이런 복수를 통해 위안을 삼고 있었던 것이었어요. 저는 시어머니에게 소름이 돋았어요. 그런 대우를 받으면서도 멍청하게 속아 넘어간 시댁 가족들의 모습을 보면서 위로를 얻고 비웃고 있다는 사실이 정신을 뒤흔들었습니다. 어떻게 아이가 그런 짓을 할 수 있는지 내 아들인 척하면서 나를 속이고 기만하며 비웃고 살았다는 게 이해되지 않아요. 당신은 감정이 없는 사람인가요? 팔려온 사람이라 해서 감정을 가져가는 게 무슨 소용이 있나요? 그렇게 평생을 노력해 맞춰 살았을 텐데 그런 행동이 가치 있나요?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지만 아무 죄가 없는 내 아들과 며느리에게 미안해. 나도 사람이라서 그들에게 미안한 감정을 당연히 가지고 있어. 내 말투의 도구를 이용하고 화풀이를 하느라 감정을 소비하게 한 것에 대해 미안한 생각이 들어. 근데 내 부모는 누가 알아주냐고. 당신네들이 당한 내 수모와 모욕은 누가 알아주겠냐고. 나도 오죽하면 이런 짓을 했겠구나. 아들의 아내에게 오죽하면 이런 짓을 했겠냐고 이해해 주라고는 말해. 이해할 필요도 없어. 옳지 않은 것은 사기 결혼이고 고소당한 일이라는 걸 아니까? 그동안 우리가 할 일을 시키면서 얼마나 고생시켰는지 알지? 이렇게 소름 끼치는 짓을 왜 하나? 아이고, 형님, 가해자는 모르겠죠? 당신네 애들이 얼마나 나쁜 짓을 당했는지. 너희는 알지 못하는 거야? 나는 매일같이 진실을 밝혀 너희들의 삶을 완전히 망가뜨리는 것을 기다렸어. 그렇지만 내 삶도 망가질지 몰라도 마음은 시원해. 일어난 일을 받아들여 보렴. 나도 너희들의 말을 듣고 싸움에서 이겼다. 내가 내 아들과 며느리에게 미안하다고 생각해. 너희들에게 미안할 것 같아. 나는 시간이 지나 어영부영 수술실로 들어가야 했어. 시어머니는 결국 고모들과 계속 싸우다 경찰서에 가야 했다고 해 수술이 끝난 후에 남편만이 회복실로 들어갔대. 경찰서에서도 서로 고소한다고 난리가 났어. 시아버지는 사기 결혼으로 고소하겠다고 했고 시어머니는 폭행죄를 받을 거라며 서로 소동을 일으켰대. 수술이 끝나고 회복이 끝난 후 나았지만 시어머니는 이혼 서류를 남기고 이미 시댁에서 사라진 후였어요. 시아버지도 남편도 시어머니가 어디로 갔는지 몰라 한다고 말하더라고요. 내가 남의 자식을 키운 것이 억울해서 아이대로는 못 간다. 위 자료부터 시작해서 사기당하고 말겠어. 지가 우리 집에서 시집살이를 당했으면 얼마나 당했다고 그런 짓을 하는지.
우리는 돈도 저가에 퍼부으면서 내가 진짜 기가 막히니 세상에 이런 일이 있는지 아버지께서 그동안 키워주신 은혜는 대단히 감사하고요. 배신감으로 제 얼굴을 보길 싫어하시는 것도 이해합니다. 솔직히 저도 일찌감치 아버지가 내 친아버지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으니 그다지 정에 붙진 않는다고요. 근데 말을 바로 해야죠. 시집살이를 얼마나 당했느냐, 내 어머니가 가족들을 속이고 있다는 것은 사실을 배신감이 들어서 모르는 척했지만 어머니가 당한 일들은 가벼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걸지 모르는 아버지랑은 더 이상 말고 싶지 않아요. 앞으로는 서로 없는 사람인 것처럼 살자고 해요. 저는 아버지 편도 못 듣겠고요. 어머니 편도 못 듣겠습니다. 각자 알아서 잘 살고 있겠지요. 하고 그렇게 지내시죠. 이놈이 지라고 편드는 것 좀 보게끔 배 망덕한 놈아. 이래서 검은 머리 짐승은 거두는 게 아니라고 하던데. 이렇게 우리 집 재산은 어떻게 할래요? 기운 정도 정이라는 사실을 몰라서 그래요. 서로 입양했다 셈치고 살아도 되지. 이제 와서 무엇이 빡빡하게 어디서 제사 이야기는 왜 나오나요? 아버지가 그런 식으로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처럼이라니까. 어머니도 도망치려는 거예요. 제발 정신 좀 차리고 살자고요. 죽은 사람이 어떻게 도움이 될까요? 제사가 왜 그렇게 중요한지요? 그런데 이제 손을 놓으시렵니다. 그 이후 남편은 정말 칼같이 시댁 식구들과의 인연을 끊고 말았어요. 부인 시어머니는 이혼 소송을 통해 서로에게 고성방가를 하며 위자료 싸움을 벌이고 결국 이혼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부부는 그 재판에 한 번도 참석하지 않았죠. 제대로 마음을 한번 돌려보는 게 차라리 나을 것 같아요. 정말 아무런 생각 없이 우리가 제사를 지내고 명절을 보내야 하는데 다른 사람 아이를 데려다가 키운 것과 같아요. 그냥 과거를 용서하는 정도가 있어야죠. 우리도 진정하게 그렇게 생각하니까요. 올해도 마음을 다시 돌려보세요. 제사를 지낼 사람이 없어서 걱정이 되시나 봐요. 형님, 이렇게 늦게서야 이야기하게 되었지만 명절이 죽는 것보다 싫었다고요. 손을 하나 깎다가 나를 보며 형님들을 보면서 저주마저 외우게 되었어요. 퍼분을 당했거든요. 이렇게 이혼도 한마디로. 저는 제 삶을 찾겠습니다. 돈이 없어도. 힘들어도 그 집구석에 다시 들어가는 것보다는 나을 것 같아요. 나중에야 시어머니가 저를 찾아와서 허리를 숙인 채 사과를 하시더라고요. 모든 일이 다 끝나고 나서야 찾아와 사과를 하게 되는구나. 그날 병실에서 너희에게만 미안하다고 했던 것이 진심이에요. 내 복수로 너희 부부가 고통받게 된 것 같아서 진심으로 미안해요. 내 아들에게는 친부의 존재를 숨겨서 미안했고 며느리에게는 감정의 쓰레기통으로 삼아서 미안했다. 이 죄를 평생 속죄하며 씻겠습니다. 너희에게 앞으로 연락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시어머니는 그동안의 시집살이에 대한 위자료를 챙겼고 시아버지는 사기 결혼으로 형사소송을 다시 걸 것이라고 하더라고요. 저랑. 남편은 신경을 끊고 현재는 시어머니 집 가족들과 연락처 전부를 차단해놓고 살고 있습니다. 시어머니가 사라진 뒤 고모들이 우리에게 연락하여 제사에 대해 이야기를 꺼냈을 때 남편이 욕을 퍼보았어요. 저는 시간이 지난 뒤 남편에게 친부를 찾고 싶지 않냐고 물어봤지만 시어머니와 편지를 주고받았던 것으로 보아 그 남자도 시어머니가 결혼한 지 2년 후에 결혼하여 그 이후로 찾아볼 수 있는 길이 없다고 합니다. 솔직히 말해서 요즘 세상에서는 찾을 수 없는 일이 없지만 남편이 찾고 싶어 하지 않아서 더 이상 말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픈 일을 잊고 아들과 함께 새로운 시작을 하기로 했습니다. 이제 남편과 저는 진정으로 우리 가족만을 챙기고 모든 굴레에서 벗어나 살려고 합니다. 우리 가족의 미래를 응원합니다. 부탁드립니다.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오늘도 편안한 하루 되세요.